네, 정치의 한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쟁점을 두고 여야 대표 토론자들이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오늘 토론의 핵심 주제는 요동치는 서울시장 선거 판세입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님 먼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민입니다. 저희가 여야 토론이라서 이준우 국힘 미디어 대변인님도 오셔야 되는데 지금 밖에 교통 상황 때문에 아직 도착을 안 하셨습니다. 네, 많이 막히죠. 아, 그러니까요. 먼저 최고위원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앞서서 저희가 영상을 봤는데 요게 지금 굉장히 핫 이슈였어요.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성동구청장인 정원호 구청장을 SNS에서 콕 집어서 칭찬을 했습니다. 일 잘한다라는 칭찬이었는데 우리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성남시장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본인도 많은 만족도가 있었고 성과가 있었고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재명을 뛰어넘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92.9라는 게 엄청난 숫자잖아요. 예. 정원호 구청장께서 이 92.9% 긍정평가를 받았다. 뭐 누구는 이거 조작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문구까지 다 뭐 미리 선관위에 다 검수를 받은 내용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조사 기관도 오랫동안 여론조사를 했던 신뢰할 만한 기관으로 골라서 이제 시행이 됐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인 조사에서 긍정평가를 이렇게 받은 인물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것을 두고 야당에서 저렇게까지 까내리는 게, 전 저렇게까지 과민 반응을 하는 게 오히려 정원호 구청장이 좀 두렵다라는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께서는 뭐 과거에 이제 본인의 경험도 비춰봤을 때 좀 교집합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같은 이제 지자체장, 기초지자체장 출신으로서 일 잘하니까 격려한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긴 한데 지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예민하게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젠트리피케이션 해결 사례도 있고 최근에는 제설을 잘해서 아, 맞습니다. 또 화제가 됐거든요. 예. 근데 본인을 이렇게 또 설명을 했더라고요. 저는 별명이 순한맛 이재명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건 맞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일잘러다라는 거죠, 본인도. 아, 근데 왜 순한 맛이죠?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아니지만 적당히 잘한다 이런 뜻이죠. 적당히 어떤 뭐 중도적인 스탠스라든지 아니면 뭐 행정가로서 또 아무래도 오랜 시간을 지내셨다 보니까 사실 이 대통령께서는 시장을 하시다가 그 뒤엔 또 국회의원 하시고 당대표 하시고 이렇게 대통령이 되신 거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또 정치인의 면모를 좀 많이 보여주신 면이 있고, 본인은 어떤 아직은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면을 많이 보여줄 시간이 없었다 보니까 그럼 본인의 어떤 중도 확장성이나 포용력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원호 구청장이 서울시장에 나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뭐 있고. 하마평이 좀 오르고 있죠. 예, 네, 뭐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에도 계속 포함이 되는 맞아요. 후보군 중에 하나고. 그리고 칭찬 이후에 약간 여론조사에서도 좀 더 뭐 퍼센테이지가 오를 것이다 이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콕 집어 칭찬하신 분인데 뭐 이게 화제가 안 된다면 오히려 좀 더 이상하긴 인터뷰 엄청 하겠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뭐 정원호 구청장께서 일을 못 하는데 의도적으로 좀 대통령께서 띄워서 뭔가 후보군을 만든다 이런 상황이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본인이 그동안 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내리 삼선을 하신 구청장이고 심지어 평가까지 이렇게 좋고 말씀하신 대로 재난 상황에 특히 이번에 이제 굉장히 폭설이 내렸을 때 서울시 제설 왜 이렇게 못하냐 막 비판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성동구는 너무 잘했다 이런 얘기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성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출마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 적극 찬성한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진보층, 그러니까 진보를 지지하는 층에서는 이 정원호 구청장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일 잘하는 걸로 유명했고. 맞습니다. 요번에 입소문이 제설도- 좀 나셨죠. 그러니까 이번에 제설도 약간 DB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제설을 했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놀랐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국힘 분위기는 어떤가요? 글쎄요, 뭐 이제 예상치 못한 다크호스의 등장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실 정원호 구청장이 어떤 뭐 아무리 대통령이 칭찬을 해도 뭐 사실 바이럴이 될 만큼의 어떤 자산이 없는 후보였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이렇게까지 반응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벌써 뭐 선거 개입이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분명한 견제 대상이 된 거는 확실한 거죠. 정원호 구청장의 체급이 오히려 국민의힘이 때리면서 더 많이 올라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힘은 아무튼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문제시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고위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아니 저는 이 좀 납득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어디 선거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았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선관위에서 예. 문제가 없다라는 판정을 내렸다라고 해요. 이번에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혀 뭐 선관위에서조차 문제를 삼지 않는 발언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판별이 됐고, 그리고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뭐 전직 대통령으로부터도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진보 보수 정권 할 것 없이 상을 이제 구청 운영을 너무 잘해서 상을 많이 받으셨다. 본인이 직접 이제 자랑을 확실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이 대통령의 칭찬을 그저 칭찬으로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그만큼 정원호 구청장이 너무 일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괜찮은 후보이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사실 정원호 구청장은 이번에 좀 억울하신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왜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성동구가 사실은 성수동 이런 데가 되게 핫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제 지역 혁신 사례 그리고 지역 발전 사례에 굉장히 좋은 표본이 되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장관들 모시고 발표를 할 자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예. 그게 하필 이 SNS에 뭐 칭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게 되면서 그 행사 자체가 취소됐다라는 얘기가 저도 암암리에 그래요?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오히려 정원호 구청장이 이제 본인의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더 홍보할 수 있는 자리들이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지는 자리가 예. 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그런 효과도 있지만 요즘에는 아무튼 정원호 구청장의 인터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핫하시죠. 봐서는 핫한 스타가 되신 건 예, 제대로 분명합니다. 홍보가 된 거는 사실인데, 예. 근데 이제 이 국힘 측에서는 아무튼 선거 개입이다 뭐다 해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또 오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선거 개입은 아니다라고 대통령의 그 발언에 대해서 비호를 하면서도 이 서울시장에 나오려고 했던 후보들 사이에서는 볼멘 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아쉽다 이런 뭐 아쉽다 질투난다 부럽다 이런 감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이런 칭찬 픽이 되는 게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사실 뭐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에서 잠깐 이제 국민의힘 얘기가 나왔었는데 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좀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이 사안에 뭐라고 대해서. 그랬나요? 뭐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다라는 취지의 비판도 예. 했고, 뭐 그냥 이 사태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죠. 근데 저는 나경원 의원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도 서울시장 출마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뭘 맡고 있냐? 지방선거기획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본인이 공천 관련한 뭐 이런 룰 것도 세팅을 맡고 할 수도 있고 혹은 큰 그림을 짤 수도 있는 예. 위치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시기 전에 그런 자리부터, 오히려 당내에서 벌써 이거 경선 개입 아니냐, 예. 지금 서울시장 출마할 사람이 나오는 게 맞냐, 지방선거 기획단 지금 하는 게 맞냐, 단장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 듣고 계시다면 남에게 뭐 잘못이 있다라고 하시기 예. 전에 어떤 당내 우려나 이런 비판부터 좀 불식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나경원 들었습니다. 의원이 또 강하게 반발하고 있군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에 대해서 또 한마디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뭐 근데 이게 좀 말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뭐 칭찬도 했다가 또 대통령에 대해 비판도 칭찬을 했어요?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 아. 뭐 칭찬을 하기도 했는데, 뭐 글쎄요, 뭐 여러 계산이 좀 깔려 있겠죠. 뭐 정원호 구청장이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상대할 만하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걸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오세훈 시장은 지금 뭐 다른 데 눈을 돌리시기 전에 이 최근에 한강버스 말아먹은거나 아니면은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서울시에서 이 행정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제대로 하시고 얘기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칭찬을 했다는 게 좀 희한하긴 한데, 그거를 이제, 너는 나의 상대가 아니야, 라는 게 좀 돌려각이다. 이렇게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다. 저는 아하. 그렇게 볼 수 있다고 그렇군요. 생각해요. 그렇게 해석을 네. 하셨군요. 오세훈 시장이 지금 아까 전에 이제 나경원 의원 얘기를 했는데, 국힘 경선 룰에 따라서 이제 시장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도 나오고 있고, 불구속 기소 특검에 의해서 되지 않았습니까? 요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서울시장 선거? 뭐 일단 저는 민주당이 충분히 잘 노력을 하면 해볼 만한 선거고 당연히 이겨야 되는 선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세훈 시장은 사실 서울시장 하시면서 너무 많은 잘못된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있었던 종묘 논란도 그렇고 세운상가 논란도 그렇고, 아니면 한강버스만 해도 야심차게 출퇴근용이라고 발표했지만 안전 문제라든지 제대로 운항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벌써 이제 몇 개월이 지나서 잊혀졌지만 뭐 토지 거래 허가제 그거 토어제 이제 토어제. 토어제를 번복하면서 사실은 여러 논란도 있었고 집값이 들썩이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실책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게 먼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경선 룰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이 지적이 맞다고 생각해요. 7대 3으로 가겠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당심이 7 민심이 3 이렇게 경선을 하겠다라고 그렇죠. 하면 사실 당원들의 마음을 더 많이 사는 후보가 경선에서 이기게 된다. 그것도 국민의힘에서 그런 판을 짠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윤어게인 세력들과 부정선거 그렇죠. 세력의 지지를 받는 그들과 적극적으로 결탁하는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로 국민의힘에서 나서게 된다. 이거는 국민의힘이 전혀 반성이 없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가 타는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그 조금 전 나온 뉴스 중에 좀 재밌는 뉴스가 있어서 관련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정원호 구청장이 이제 펍지 성수 문화공간, 성동구 문화공간인데 펍지 선수에서 출판 기념회를 가졌대요. 여기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계엄 때 계엄에 반대하고 나중에 탄핵에 대한 입장도 있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네요. 서로 아무튼 겉으로는 일단 좋은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서로를 지금 견제를 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그죠? 서로 신경 쓰고 있는 거죠. 뭐 아무래도 근데 정원호 구청장 입장에서는 또 발언 자체도 되게 조심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직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 이게 정원호 구청장에게 시선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좀 강한 말을 했을 때 이 정치적으로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니냐 이런 이 태클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 정원호 구청장의 어떤 스타일이 좀 성정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떤 사람에 대한 존중 이런 게 좀 깔려 있다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시는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서울시장에 이제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현역 의원으로는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전현희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했고요. 또 여기에 김영배, 홍익표, 박용진, 홍익표, 박용진 전 의원이죠. 자천, 타천 이제 이름이 오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치열합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장이 이제 민주당에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핫한 무조건 그렇죠? 핫플레이스가 탈환해야 됐는데. 되는 무조건 탈환해야 되는 곳이고 그리고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자체의 무게도 사실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여기서 이제 서울시를 탈환해 오면 예. 그건 그 자체로 이 정치인의 인생에서 굉장히 큰 기회를 잡게 되는 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서울시가 움직일 수 있는 예산 그리고 관할하는 그 행정의 범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부 못지않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어떤 이런 큰 시정을 운영해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음 대선이라든지 그렇죠. 혹은 향후의 정치 향배를 이제 결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발판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그런 경험을 가져보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시정으로 운영해보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국회에서 하는 입법의 행위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효능감 이런 게 또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정치인들이 욕심낼 만한 자리인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세훈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후보들이 많으면 앞으로는 좀 본격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최고님은 누구를 집중해서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원호 구청장이 제일 눈에 띄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뭐 아무래도 또 뭐 의원님들과는 또 다르게 어떤 행정가로서 보여줬던 면모도 있는 거고, 근데 뭐 그 외에도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주신 뭐 박주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은 서울시정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비판해왔던 그런 특유에서 또 활동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후보들 개개인별로는 굉장히 좀 준비가 잘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 들어서 제가 누구 편을 들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사실은 대통령께서 최근에 또 칭찬을 하실 만큼 그리고 국민들의 그 압도적인 칭찬을 받을 만큼 일을 잘했던 정원호 구청장이 눈에 띄는 건 맞는 것 같다. 내일 이런 기사 생각이.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박성민 최고위원이 아니, 뭐 정원 구청장을 지지 선언까지는 아니니까 아니고 네, 일단 뭐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아, 바이럴이 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사실 자천은 아니구나. 타천으로 그렇죠. 서울시장에 본인은 선을 그으셨죠. 그렇죠. 예. 근데 당 대표로 그럼 노선을 바꾸셨다고도 볼 수 없고. 어떻게 보세요? 당대표까지 뭐 아직 확실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총리께서는 입장을 지금 내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냥 지금 입장을 내실 수 있는 건 생각 안 한다 정도. 그러니까 서울시장에 대해서 출마설에 대해서 선을 그으셨어요. 선을 예. 그으셨기 때문에 저는 총리께서 그 정도로 선을 그으신 거면 서울시장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또 총리께서 그렇다고 본인의 거취를 마음대로 이렇게 설계할 수 있는 자리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 대통령과 함께 정부 초기를 꾸려가고 있는, 살림을 같이 하고 있는 인사이니만큼 아직은 총리직에 더 집중하겠다라는 의지가 더 크지 않을까. 근데 뭐 정치는 계속 하실 거니까 기름 예. 많겠죠. 사실 언론에서는 뭐 이제 한강버스 방문했을 때나 아니면은 감사의 정원인가요? 거기 방문했을 때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봤었는데 이제는 거의 아닌 것 같습니다. 나오지 그쵸. 않는 걸로 뭐 지금 기정사실화. 그렇습니다. 뭐 국무총리께서 직접 선을 그으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의도에서조차도 뭐 많은 의원들께서도 서울시장 나오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게 확실했다면 뭔가 더 가시화된 행보를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싶어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행보가 계속 이어지면서 오세훈 시장과 직접적인 어떤 설전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예. 아니면 자리를 내려놓는 그런 거를 암시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장에는 지금 국무총리께서 관심이 없어 보인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시고 있는 사이에 이준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님께서 스튜디오에 들어오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적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아, 제가 모시느라 서울의 고생 교통이라.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의 교통은 오세훈 시장 탓 아닌가요? 오세훈 시장 이래도 되는 겁니까? 최근에 제설도 제대로 안 하고. 서울에 사람도 많고 차도 많지 않습니까? 아, 예. 한강버스 타고 오셨으면 빠르셨을까요? 더 늦죠. 한강버스. 여기 선착장이 근처에 없어가지고 다 멀었을 겁니다. 예. 예. 하여튼 아니, 제가 저희가 이미 근데 많은 이야기들을 다 하긴 했는데 네, 네. 그러면 대변인님께 좀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SNS에서 일 잘한다 라고 칭찬한 것에 대해서 국힘의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직접적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대변인.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어느 특정 후보의 이름 언급하면서 내년에 서울시장 출마가 좀 유력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언급하면서 그것도 SNS상에서 이제 말씀했다는 게 사실상 선거에 직접 개입한 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지선언을 해가지고 선거 직전에 해가지고 선관위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유사한 패턴인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거는 선거법은 교묘하게 피했지만 본인이 띄우고자 했던 목적은 이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일단 선거가 지금 6개월 넘게 남았기 때문에 좀 기간이 좀 많이 남아있는 그 점이 직접적인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좀 기간이 길다. 그거 하나. 그리고 이걸 서울시장 하면 잘할 것이다. 서울시장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은 또 안 해요. 안 하고 구정을 잘하긴 잘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애매하죠. 이제 이런 네. 식으로 선거 위반되는 요소를 딱 피하면서도 정원호라는 사람을 확실히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는 있었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여전히 좀 선거 개입 논란이 이제 있는 거는 뭐냐면은 SNS에 올려서 이제 명심을 정확하게 표심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거. 그러니까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례라는 것을 보여주려 가지고 표심에 영향을 줬다는 거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구정 만족도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 92.9% 나오고 있는가 봐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숫자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그 선거용 지표로서 너무 좋은 거거든요. 모든 이제 후보들이 갖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기가 어떤 성과를 냈는데 그게 뭐 100점이라든가 또는 90점이라든가 뭐 만족도가 뭐 10점 만점이라든가 이런 지표를 가진 걸 다 원하는데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대신 또 홍보를 해준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정원호 구청장한테 넥스트 서울시장으로서 좀 점지해 둔 게 아니겠느냐, 예.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이제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김민석 총리를 얘기 안 했다는 거. 이게 의미가 있어요. 김민석 총리 왜 얘기 안 했냐? 어떤 의미인가요? 가름할 탄 거죠. 아.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정원호, 네. 김민석 총리는 당대표. 아.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게 일타 이피성 발언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정청래 당대표가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 김민석 총리가 예. 오세훈 서울시장을 계속 공격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뚝 끊쳤어요. 뚝 그치고 오시장 공격 안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내 관련된 서울시장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나를 빼달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당대표 아니면 서울시장 둘 중에 하나가 뻔한 거잖아요. 근데 서울시장 관심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뭐냐?
넌지시 당 대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고 음흠.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서울시장은 누가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김미선 총리를 당 대표로 이제 좀 점지해둔 거 아니겠느냐 그런 해석도 가능한 이 대통령의 예. 멘트다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짧은 SNS 글이었던 것 같은데 많은 해석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래도 반론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게 선거 개입을 했다라고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했다라고 볼 만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내용이 전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에서 과민 반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뭔가에 진짜 개입한다라고 볼 때는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당대표 이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 특정 후보, 뭐 안철수 후보였죠. 안철수 후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는 거. 이런 게 개입인 거죠. 대통령실에서 예. 나서서. 그리고 당시 이제 나경원 의원도 이제 나오려고 했었는데 그때 나경원 의원에게 어떤 공직을 활용해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다라는 취지로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면서 해임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사실은 선거 개입이라면 개입인 것이고 당무 개입인 것이지 어떤 지금의 상황에서 이 구정 운영을 잘했다라고 보는 심지어 객관적인 지표까지 나와 있는 그 기사를 공유하면서 참 잘하긴 잘하나 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칭찬이다. 일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 지자체장을 했던 사람으로서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한 칭찬을 두고 이렇게까지 뭐 선거 개입이다라고 하면서 길길이 날뛸 필요는 네. 국민의힘에서 없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국힘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현직 시장이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이니까요. 오선 도전에 가장 관심이 많지 않나 싶은데 그와 함께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리스크들입니다. 리스크들인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거 관련해서는 국힘 내부에서는 시장 선거에 발목을 잡을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영향이 없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기소가 됐다 그러면 기소된 사람이 이제 선거에 나온다 그러면 이 당선되더라도 예. 임기가 과연 6개월이냐, 1년이냐라고 이제 상대방 공격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거죠. 그러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내가 이렇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는데 그 표가 6개월밖에 유효하지 않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러면 좀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는 후보한테 관심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아예 투표를 포기한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어쨌든 오 시장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오 시장에 대한 이제 기소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요 주변에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내가 이제 그 장담하는데 오 시장은 기소를 한다. 오 시장 안 된다라고 명태균 씨가 얘기를 주변에 많이 하고 다녔었다라는 맥락에서 보면은 아마 특검에서 가진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보는 특검은 단순히 어떤 실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에서 어떤 하청을 받아가지고 정치 보복을 하는 그런 이제 특검이 아니냐 우리 그래 보고 있는데 그 미션 중에 하나로 오 시장한테 스크래치를 줘서 다음 시장 선거에 좀 영향을 주는 거 이것도 특검의 목표 중에 하나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어쨌든 오 시장한테는 좀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이 갈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선거 이제 당선 이제 경선 과정에서 기준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소가 된 것만으로도 후보로서 이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여야 다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 당헌 단계를 개정해가지고 이재명 예. 대통령이 야당 이제 대표 시절에 기소가 돼가지고 5개 재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헌 단계로 바꿔가지고 원래는 기소되면 못 나오기로 된 사람이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되지 않으면은 후보로 나올 수 있다라고 바꿔가지고 결국 이재명 시장이 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선까지 이제 후보로 확정돼서 출마를 했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당헌 단계가 정확하게 어떻게 좀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기소된 걸 가지고 상대 경제 후보가 이걸 문제 삼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많은 지자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도 기소가 됐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형평성 논란.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아하. 그때 누구는 오 시장은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선 참여 가능하다. 누구는 기소됐으니까 안 돼라고 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공적 기준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당심, 그다음에 민심, 여론조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5대5에서 7대3으로 해가지고 당심을 좀 더 올리는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오 시장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왜냐하면 오 시장이 가지고 있는
오시장만의 이제 브랜드를 할 수 있죠. 그게 뭐냐면 중도층에서 좀 소구력 있다는 건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당신보다는 여론조에서 이제 민심이다. 민심 얻는 게 좀 더 브랜드 유리하겠죠. 근데 이번 룰이 7대 3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오시한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한강버스나 종묘 재개발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근데 그건 크게 데미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한강버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나 영국에서 지금 그러한 이제 그 리버 이제 버스 같은 거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게 교통수단도 되지만은 관광 상품으로도 안착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그쪽도 똑같이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게 안정화되면서 이제 자리를 잡은 건데 오시장의 그 한강버스도 이제 출범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좀 거치면서 안정화되면은 그거는 뭐 행정 추진 과정에서 있는 여러 가지 뭐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종묘 이런 것도 뭐 얘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짧게 얘기 드리면 그 종묘를 바라봤을 때에 그 뭐 살을 가리고 시야를 가린다는 것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게 가운데 뻥 뚫린 상태에서 디자인을 한 거고요. 그리고 종묘에서 바라봤을 때 앞쪽은 건물 높이가 낮고 뒤로 와서 높아진 형태이기 때문에 전혀 시야를 가리지 않고 문화적 가치도 훼손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뭐 그리고 일단은 근데 한강버스 같은 경우는 저는 한강버스를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 문제는 이제 말이 계속 바뀌는 게 문제였던 거죠. 처음에는 이 새로운 어떤 출퇴근길을 교통혁명, 교통수단 그랬었죠. 했는데 예. 절대 저걸 타고는 출근할 수 없다라는 그 실효성 문제가 첫 번째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애초에 관광버스면 관광버스로 세일즈를 했으면 되죠. 그게 아니라 마치 출퇴근길에 이용할 수 있는 서울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현실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드러난 거잖아요. 뭐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속도 문제도 있고 계획한 속도보다 속도가 안 나오고 제대로 평가하고 심사하고 결정한 게 맞냐, 뭐 SH가 보증을 서고 이런 문제도 있었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안전 문제가 계속 불거졌다 보니까 승객을 안 태우고 뭐 한 달 동안 운항을 계속 못하는 이런 시범 일도 운항했었죠. 있었어요. 예, 예. 시범 운항을 했지만 승객은 못 태웠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이제 태웠는데 뭐 또 갑자기 또 사고가 났죠. 걸려가지고 이제 좌초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얕은 강물이었으니까 뭐 그럴 수 예. 있다라고는 해도 사실 시민의 안전이 걸려 있는 문제이니만큼 지금 서울시가 과연 제대로 준비를 충분히 하고 내놨는가는 물어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저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지금 제일 민감한 건 그 어떤 것보다 7대3 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나경원 그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선거 그 기획 총괄 단장을 맡고 있잖아요. 여기 이 단에서, 이 기획단에서 지도부에 7대3으로 하는 건의를 올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작업은 계속 이뤄지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뭐 나경원 의원께서는 혹시라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하면 뭐 본인이 참여하는 경선에는 5대5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아니 그것과 별개로 출마가 점쳐지는 분이 이런 지방선거 총괄 기획단장을 맡은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같이 공정하게 선수를 뛰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거의 심판 역할을 하면서 선수를 그렇죠. 뛰려고 한다. 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룰 개정을 두고 좀 저는 오히려 내부 분열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방금 이제 말씀하신 구조에서 나경원 의원이 이제 다음에 지방선거 나오실 분인데 지방선거 총괄 기획도 하는 게 맞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나올 게 대선 나올 거라고 누구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당권을 장악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 당권과 대선 가도를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야지 당이 대선 주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고 공정하게 대선 주자들 간의 경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은 전부 다 가졌잖아요. 당을 자기가 대선 경선 때는 이제 당권을 쥐고 있지는 않았었죠. 예, 내려왔었죠. 그러니까 직전까지 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나경원 의원도 기간을 지키긴 했었어요. 그렇죠. 그 기간도 마찬가지.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이제 복귀 출마하게 되면 그 내려와야죠. 내려오고 근데 이게 참여를 좀 하는 다른 거죠. 건 이제 경선 룰을 지도부에 바꾸는 거를 제안을 지금 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대표를 한다라고 해도 어떤 이 큰 선거가 있으면 그 선거를 준비하는 위원회들은 다 따로 꾸려지잖아요. 거기에 뭐 위원장을 당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 이제 당원 단계에 그게 이제 출마 몇 개월 전에도 내려와야 돼요. 경선 몇 개월 전에는 직을 내려놔야 되고, 그러니까 사퇴를 하셨던 거고. 그러니까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지방선거 기획단을 이제 단장을 나경원 의원이 맡아서 지도부에 7대3으로 이 룰을 바꾸는 거를 건의할 수 있는 주체가 됐다라는 거. 그게 다른 선수들 입장에서, 국민의힘의 다른 선수들 입장에서 이거는 불공정하다 생각할 수밖에 없죠. 출마가 확실하지 않다라는 건 열려 있다라는 거면 그럼 애초에 이걸 맡지 말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룰에 대해서 지도부에 건의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라고 한다면.
예.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공천을 받기 희망하는 사람들이 5대5에서 7대4로 받겠다고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그거는 어떤 근거인지 지금 지금 오세훈 시장 알 수 이야기를 없는 하고 거죠. 있는데. 이거 오세훈 시장만 그런 거고 예. 지금 다른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든가 무지징한 사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입장에서 지금 야당이고 지금 소수 이제 정당으로 지금 모든 고려 다 뺏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명성과 당의 투쟁성 이거를 보여야지 우리가 다음 비전이 있다. 다음 총선에 승리하고 또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당의 지금 지도부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지도만 높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나중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요. 이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당성이 있고 확실한 투쟁성이 있어야지 우리가 야 지금 움직일 때야라고 하면 조직을 가도하고 보니 뼈가 으스러지게 떼가지고 목숨 걸고 당을 위해서 뛸 수 있기 때문에 당성을 가진 사람을 지금 공천을 주는 것은 우리가 총선과 정권 창출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추로서 진지를 구축하는 첫 번째 숙제를 푸는 거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지방에서 이번에 지방선거에 나오시는 분 중에서 그동안 이제 본인이 사람들만 막 옆에 형님, 동생, 누님 하면서 지냈던 분들이 단순히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정당이 지향하는 바 그리고 정당의 의회를 이제 우리가 권력 가져오게 되면은 어떤 입법을 통해 가지고 민생이라든가 경제 챙길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지방의회 의원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 좀 말씀드리면 아까 네. 뭐 버스 같은 경우 잘 못하고 있으니까 뭐 시민들에게 굉장히 좀 안 좋은 많은 댓글을 그러는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더 그런 게 많죠. 예. 성남시 의료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돈 많이 들어서 쏟아부어서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베드가요. 절반밖에 안 돼요. 가동률이 베드 가동률이 절반밖에 안 되고 성남시 공무원들도 성남시 의료원 안 가요. 그리고 지금 그게 적자가 매년 200억이 넘습니다. 이 대표적인 실패한 행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뭐 있죠? 웨이브 파크도 본인이 뭐 부산에 있는 업체 설득해서 추진했다고 했지만 거기가 부동산 실패해가지고 엄청 유튜브에서 난리 났지 않습니까? 뭐 모델가 집 다 팔아가지고 은행 대출까지 받았는데 그걸 지금 상가가 안 나가가지고 완전히 뭐 망하게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었었고 또 경기도 그 지역 사랑 상품권 이것도 지금 그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의문이다라고 하는 게 연구기관에서 한국 근데 종소연구에서 나왔었어요. 이거는 뭐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는 재정 승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수치가 뭐냐면 재정에 1을 투자하면은 1만큼의 효과가 나면 그건 1입니다. 그러니까 100을 투자하고 100만큼 효과 나면 1인데 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 지역사랑 상품권 뿌렸더니 재정 승수 효과가 0.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을 뿌렸는데 20%밖에 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이재명 당시 도지사나 또 성남시장 시절에도 이렇게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 시장에 돼서 행정 하나 잘못했다고 서울 시민들이 마치 등을 돌린 것처럼 얘기한 것은 좀 옳은 지지가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릴 게 지방선거 준비하는 인사들 반발이 뭐 오세훈 시장 말고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의원들도 얘기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당장 뭐 서울의 지역구든 조은희, 고동진, 박정훈 의원 포함해서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 22명이 입장문을 냈어요. 당심 이 70% 경선룰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고 아, 그랬군요. 영남권에서도 이성건 의원이 당원 투표 비율 높이는 거 민심에 역행하는 거다라고 정치적 자해행위다라고 비판했고요. 지난달 25일에 지성기획단과 시장 군수 구청장 연석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 이 국민의힘은 국민 속으로 더 파고들어 민주당과 차별을 해야 된다. 경선에서 민심 비율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김미애 의원도 민심 없는 공천 패배의 길이다. 지금 필요한 거 당심 70% 아니다. 이렇게 당 내 의원들 그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연석회의 곳곳에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다. 서울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뭐 국회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저만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선수가 지금 이렇게 선수로 뛰어야 될 사람이 심판 역할까지 하면 이게 문제 된다. 이 얘기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거 팩트다 말씀드립니다. 예. 오 시장은 본인이 지방선거에 직접 나오는 당사자입니다. 근데 지금 비판하셨던 그 의원들 있잖아요. 그분들 지방선거 나온 사람 아니에요. 아니 그냥 시장 의원들이에요. 군수 구청장 연석회의 같은 경우에는 다음 지선을 준비를 하시는 그렇죠. 당사자들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 지금 중구청장 거기서- 같은 분도 예. 지금 보면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제가 하셨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하는데 여기 네. 그거 목소리 크게 내는 사람들 현역 의원들이 내는 거고 이게 현역 이제 현역이란다. 출마를 지금 하는 당사자들은 목소리 크게 많이 소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 배경이 또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지금 당의 이제 어떤 뭐랄까 일사불란하게 결집하는 이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당 갈등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난번 윤석열 정권 시절에도 당 갈등 내부 간의 갈등 때문에 당정 갈등 때문에 결국 우리가 정권 내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싸워야 될 상대는 바깥에 있는데 우리끼리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정권 내줬다라는 비판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당성이 없게 되면은요, 당성이 약하게 되면 또 우리끼리 싸운 일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끼리 너무 많이 싸웠기 때문에 이제는 단결해가지고 정권 창출로 가자 그런 의미에서 당성을 좀 강조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고 지선이 6개월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들이 뭐 각각의 발걸음이 쟁걸음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이 기간에 이제 어떤 변수들이 남아있는지 두 분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예. 남아있는 변수는 너무 많고 사실 예상할 수 없는 마지막까지 게 변수입니다. 변수겠죠. 근데 아마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말실수 아닐까라는 생각이 원론적으로 드는데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두고 싸우고 뭐 부동산 정책부터 시작해서 서울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첨예하게 맞붙겠죠. 근데 그것과 별개로 저는 그래도 후보들이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결국 본선 경쟁력을 어떻게 깨뜨리지 않고 갈 거냐. 그러니까 이게 뭐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의 마음을 좀 얻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또 중도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 특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치열한 접전이 이뤄질 거라고 예상되는 지역들은 결국 본선 경쟁력을 어떻게 계속 확장시켜 나갈 거냐. 거기서 정책적인 대안과 그러니까 후보의 태도 그리고 후보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쌓아가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큰 변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아무래도 이제 정부 초기에 또 치러지는 지방선거이니만큼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더 잘 해 나간다면 그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어제 갤럽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그리고 야당에 힘을 실어가지고 힘을 실어서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야 된다. 이거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네. 비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붙었습니다. 그게 갤럽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를 보면은 더 붙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갤럽조차도 이렇게 굉장히 붙어 있는 결과를 냈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아마 정말 초박빙의 승부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벌써 6개월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중도층이 굉장히 여야 지금 이제 마음속으로 좀 많이 재고 있다. 마음 아직 어디에 둘 것인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동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변수 중에 하나가 이번에도 지금 뭐 전혀 예상치 못한 게 터졌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김남국 이제 비서관이 본회의장에서 핸드폰으로 인사 청탁 받다가 김현지 이제 인사 농단까지도 비화된 것도 있었었고요. 또 이제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성추행 이제 의혹도 터졌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전재수 이제 장관 같은 경우는 갑자기 또 통일교에서 무슨 4천만 원에다가 까르띠에 뭐 하고 불가리 시계 받았다 이것도 좀 터지지 않습니까? 이런 네. 식으로 현 정권에서 이런 비위라든가 또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게 또 터지면 그런 것들이 또 변수가 되니까 물론 이쪽에서 터질 수도 있죠. 예, 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야 어떤 쪽에서든 간에 예상하지 못한 신호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렇게 치면 가장 큰 변수 두 사람일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에 뭐 장동혁 대표가 더 여기서 우클릭을 한다라고 하면 뭐 진짜 지방선거는 가망이 없다라는 판단을 내부에서도 할 것 같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갑자기 선거 앞두고 계속해서 옥중 메시지를 내고 뭐 여전히 반성 없는 태도, 여전히 뻔뻔한 태도 계속 보여준다면 그 두 사람의 메시지가 어쩌면 제일 큰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제일 큰 변수는 그거죠. 그렇게 따지면 1심 재판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허. 내란 의혹에 대한 협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 그게 1심 재판이 1월 말 또는 2월 초에 날 거예요. 예. 거기서 무죄가 나오느냐 유죄가 나오느냐 이것 따라서 굉장히 불이익이 달라질 겁니다. 대변인님 어.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학자들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그걸 가지고 무죄 삼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처벌하고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걸 입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죄가 나올 가능성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만든 게 뭡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예요. 이게 만약 유죄다 가능성이 확실하고 자신 있으면요. 내란 전담 재판 필요가 없습니다. 무죄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란 전담 재판을 만들어서 혹시나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2심은
내란 전단제법을 가져가서 어쨌든 유죄를 만들겠다. 그런 취지로 지금 내란 전단제법을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큰 이제 선거 구도가 좀 바뀔 변수가 될 것이다. 저 그래 봅니다. 온 국민이 증인인데 어떻게 예. 그게 무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뭐 헌재에서조차도 이 반헌법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점을 인정해서 대통령직을 박탈했고 예. 그리고 내란죄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 이제 계엄군을 통해서 어떤 국민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반헌법적인 행위들을 하고 국기문란의 폭동을 일으킨 죄인 거잖아요. 그게 미수에 그쳤다라고 해도 처벌을 할 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본회의를 이제 열어서 그 계엄을 해제하려고 했던 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시도나 명단을 불러줬던 내용이나 실제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던 그 계엄군이 자발적으로 그랬을 리는 없죠.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내용은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유죄가 되는 거는 뭐 100%고 다만 이제 문제는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1심 결과가 안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통탄할 일인 거고 그리고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기현 재판부의 어떤 태도 문제 그리고 과연 이 내란을 단죄하고자 하는 사법부의 의지가 있는 거냐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재판이 이렇게까지 늘어지게 되는 그 과정에서 뭐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준다라는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지나치게 끌려다닌다, 뭐 사담을 주고받고 이런 여러 가지 태도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사법부 스스로가 크게 저해시킨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 헌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핵된 시간이 이유는 괜찮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6시 4분인데 어떠신가요? 좀 괜찮습니다. 좀 늦게 예. 오셔서 예. 아니, 헌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핵된 이유는요. 비상계엄의 중요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탈핵된 겁니다. 그 이유인 거지 내란 혐의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도 안 했습니다. 이거 예. 명확하게 팩트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내란 혐의는 지금 1심 재판부가 지금 진행 중이다.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예. 1심 재판부가 유죄할지 무죄할지. 아까 그러면 무죄를 전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러면 아니 전제가 아니라 내란죄가 두 유죄가 가지로 갈릴 수 있다는 되면 말씀드리겠죠. 사형이나 무기징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되면 아니 그 앵커님 예. 제가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리면 예, 예. 무죄를 전제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 무죄가 될지 유죄가 될지 그 따라 가지고 굉장히 큰 내년 선거판에 변수가 될 거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군요. 어떻게 제가 무죄를 전제로 가지고 네, 얘기를 예, 할 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모르는 거고 것이다. 민주당도 모르는 거죠. 근데 민주당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곽종근 사령관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놈 끌어내라 이 얘기한 거를 마치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 듣고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본인이 끌어내라고 얘기를 먼저 했고 9분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초로 통화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지시를 하고 대통령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본인이 대통령 지시도 없이 이걸 했다 그러면 엄청 큰 죄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본인이 살기 위해서 마치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은 것처럼 진술했다라는 것도 이번에 좀 의혹이 새로 밝혀졌고 또 하나 홍장원 차장 메모도 처음 뭐랬습니까? 자기가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번 드러났잖아요. 그거 인터넷에 다운받은 거라고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썼다 장소도 처음에 뭐 어두컴컴한 곳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CCTV 보니까는 예. 안에 사무실에서 썼었고요. 예. 그리고 본인이 안 썼다고 했다 본인이 직접 또 썼었다고 또 그러고. 예. 그러니까 말이 오락가락하게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예. 그렇군요. 뭐 더 반론 있으세요? 아니 근데 홍장원 그 차장이 윤 전 대통령과 내란 그 재판에서 만났을 때 뭐 명확하게 다 얘기를 했잖아요. 예.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이 제대로 반박 못했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되게 비겁하게 그냥 여인영 사령관이나 뭐 다른 사령관들이 그렇게 한 거지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라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이미 사령관들이 다 진술을 했고 그 사령관들이 어떻게 상부의 지시 없이 그렇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당시에 이 계엄을 시행하는 과정, 그 이전부터 도모했던 과정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은 아무것도 몰랐고 그냥 본인은 진짜 경고성 계엄을 했다라는 주장은 이미 힘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쩌다가 이제 오늘은 사실 서울시장 관련한 이야기였는데 내란 재판까지 굉장히 치열하게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오늘 처음 뵀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타타타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